떨어지면 법률 쪽 한번 해보실까요? 좀 우울해서 하기 싫? 네, 법률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좀 일반론적인 표정이네요. 비웃는 표정인데 우호관대 아까 했던 시호 생각나. 모두가 나를 제가 좀 미련이 많은 스타일이라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헤어졌을 때는 진짜로 저 막 약 먹고 이랬어요. 너무 그 우울한 감정이 너무 지배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살았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뒷얘기가 사실 조금 되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년에 다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다시 24살 때 만났으니까 한 27살에 헤어졌다. 그러다가 작년에 어찌저찌 하다 그런 일도 있었다. 오케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게요. 머리 안 들어오는데 저 그냥 할게요. 뭐 여러 번 들어오겠죠. 자,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예에 주목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볼게요.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마 법지문을 만날 확률이 경제지문보다 훨씬 높게 합니다. 경제지문은 요즘 안 내는 추세라 사실 법지문도 좀 안 내는 추세긴 해요. 얘도 너무 과도하게 어려워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간 사회지문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일단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 좀 가장 어렵게 나왔던 파트는 법률지문이긴 합니다. 한 2019년부터 2022년, 3년 정도까지. 자, 근데 법률이 일상생활에서 언제 필요한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지문의 구성을 좀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문제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문제 상황들은 아주 다양한 문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쵸? 얼마 전에 갑자기 얼마 전에 내가 그 교생을 갔었을 때 대학교 4학년 때 한대부고라는 곳을 갔는데 왕십리인데 그때 제가 1학년 1반 이렇게 교생으로 들어갔거든요. 3명 들어갔어요. 국어교육과 남자 3명이서 이제 1학년 1반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재밌는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코로나 시기였어 가지고 교생이 원래 4주 들어가야 되는데 교생 2주밖에 못하고 그것도 줌으로 일주일 해가지고 제가 학생들 만난 건 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때 교사해야겠다라고 좀 마음 좀 잘못 먹었다가 교사 좀 하다가 이렇게 뭐 흘러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애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좀 연락하다가 뭐야 지금 얘네가 몇 살이냐면 22살이다 이제 21살이다 올해 21살 재수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 조교하고 싶다 그래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내 뭐 말하자면 제자니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잘 해줬는데 며칠 전 얘기예요. 며칠 전 12월 얘기인데 같이 이거 교재 만들고 검수하다가 좀 졸려가지고 커피 사러 나가면서 뭐 먹을래 해가지고 핫초코 먹고 싶대. 핫초코를 사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이거 너 먹어 하고 나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얘가 나오는 거야 갑자기. 나랑 눈을 마주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야.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탁 들어가 봤는데 노트북에 핫초코를 이렇게 오픈. 그래서 문제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해야죠. 이거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결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잘못 뽑은 내 잘못이다. 이렇게 와가지고 뭐 나랑 한 달 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벌어가는데 뭐 노트북 물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열심히만 해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해결책도 있는 거고 사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냐면 그 일상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기가 남의 집 가서 이렇게 막 뛰다가 TV를 쾅 해서 부서졌어. 그럼 몇백만 원을 물어줘야 되잖아. 근데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보통 집에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부분을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달라고 하기 좀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웃긴 건 걔 동생이 이제 예비고1이야. 좀 멀리 살거든. 상봉 쪽에 사는데 또 지 동생 내 수업 들으라고 내 수업에 또 넣어놨어요. 얘가 말 제일 안 들어가지고 찾아서 2개 맞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얘가 이제 남아가지고 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는 또 너네 타임 거 준비해야 되니까 걔 조교한테 야 너가 애 좀 관리해. 그래가지고 누나가 동생을 관리하고 있어요. 쟤네 말 안 듣는 문제아를 한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법률 지문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다양한 문제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다양한 약간 복잡한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너무 간단한 문제 상황은 사실 너무 쉬우니까 문제로 내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문제 상황이 보통 케이스가 분류가 됩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경우가 나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문제 상황이 3개면 예를 들면 점점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해결책도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선 이렇게, 저 상황에선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지문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좀 생각하면 좋은 건 경우를 나눌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우를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좀 나눠주시는 것도 좋고 아싸리 도형으로 구분하셔도 돼요. 이때는 이런 해결책, 세모인 케이스에서는 세모인 해결책, 네모인 케이스에서는 네모인 해결책 이렇게 좀 간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하나 더 할 건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해결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예외적인 해결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외도 나누자면 또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예외. 원칙에 위배되는 걸 그냥 예외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꼴 수도 있어. 예외의 예외 정도. 이 예외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한다. 저런 경우는 또 그렇게 한다. 사실 케이스 분류 계속 이제 이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해결 방식에는 보통 법 조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자, 이런 문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법률 지문이니까 법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좋게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고 법률적으로 이제 해결하자라고 나올 텐데 제가 또 법과 정치 지금 정치가 수강자로서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법 조항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다른 말로 조건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특정 요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법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를 들면 탄핵 재판 관련해서도 어떤 거를 지금 헌재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거냐면 계엄의 요건이 성립하는가, 절차가 성립하는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비상 전시 상황이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냐, 이 요건에 부합하느냐, 그러면 효과가 나와도 되는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과는 나올 수 없다. 이런 거를 법에서 보통 따지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문제 상황이 드러난다. 그럼 보통 P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표시하면서 가주시면 좋고요. 이게 여러 개가 있을 땐 P1, P2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해결 방식은 보통은 갈려야 돼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존재한다. 그래서 원칙이면 원칙대로, 예외는 예외대로 이렇게 좀 표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정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건 이런 것도 괄호를 좀 쳐둡니다. 효과 여기 결과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일반적인 얘기는 이렇게 되고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결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좀 연구하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텐데 150쪽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섯 문제 일단 오늘 첫 타임이니 제가 10분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50번까지 푸시면 되고 어휘 문제 좀 먼저 풀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시작해볼게요. 시작.
볼게요. 답 먼저 불러드릴까요? 32135입니다. 제가 일반론으로 설명드린 거랑 조금 더 잘 부합하는 지문 같아서 제가 먼저 해보려고 순서를 좀 이렇게 정했고요. 이게 조금 만약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다고 했을 때 조금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안 갔다고 하면 제 생각은 첫 문단을 놓쳤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첫 문단에서 좀 글의 흐름을 잘 잡아야 이후가 좀 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단 구분 좀 해주시고요. 1문단부터 6문단까지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 좀 같이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 일단 1문단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줬어요. 원래는 추상적인 문장을 먼저 준 다음에 그 이후에 예시를 들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상황을 먼저 줬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에서 누가 고쳐야 할까? 일단은 세입자와 건물자라는 단어는 넘어갈 수 있죠.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자, 이런 거는 제가 괄호를 좀 쳐둡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형사법에서는 다를 수 있고 민법에서는 다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특별법에서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 이것도 사실 살짝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내가 임대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확실히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것도 표시는 하셔야 됩니다. 자, 건물주가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임대인이라고 부르고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어. 나는 누굴까요? 나는 세입자인데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 그래서 내가 임대했으니까 내가 임대인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모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라고 한다. 자,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대요. 뭐야 간단하네. 그쵸? 끝났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뭐랑 뭐의 차이를 느끼셔야 되냐면 민법전의 법조문과 계약서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사실 이 문제는 하나가 아니죠. 자, 이처럼 여기다 좀 이런 표시를 해볼게요. 주제가 잡히는 것 같아서 법률의 규정 말하자면 민법전의 법조문 같은 거죠. 계약의 내용, 계약서죠. 이게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1번 2번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그냥 법조문에 따라서 건물주가 수선하면 되는데 계약을 한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럼 계약했을 때 법률의 규정처럼 그냥 건물주가 수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했으니까 세입자가 해야 되는지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이제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1문단을 정리하자면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문제 상황은 법률의 규정과 뭐가 충돌하냐면 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때. 자, 문제 1번 어떤 것이 우선 적용해야 되는가? 계약이 먼저냐, 법 조항이 먼저냐? 두 번째,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이 두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이 문단이 쭉 해설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단 밑에다가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납득이 되거든. 첫 문단 딱 읽을 때 법률이 먼저가 돼야 돼? 아니면 계약이 먼저가 돼야 돼? 근데 법적 불이익이라고 했을 때 법적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안 잡히잖아. 그렇죠? 사실 뒤에서 알려주거든요. 법적 불이익이 뭔지. 어디냐면 3문단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등장하는 거긴 한데 법적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산문단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좀 쉽게 독해하는 법은 사실 구체화된 단어로 내가 아는 단어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법적 불이익이 있다를 이 산문단부터는 벌금이 있구나 또는 과태료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 두 개를 이제 끌고 간다. 문제 발생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단 가볼게요. 사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쳐야겠죠. 정의된 개념은 꼭 물어봅니다. 사법이 뭔지. 그럼 저거 사가 한자로 뭔지 아시나요? 사법. 사사로울 사자거든요. 개인과 개인 사이 사사롭죠. 저걸 모르더라도 일단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재산 또는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다.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한 줄을 딱 읽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문단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계약이 먼저냐 법률이 먼저냐 이랬는데 사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해 주는데 그럼 계약이 먼저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법에 대한 정의를 해줬는데 얘 핵심은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 게다가 무슨 단어까지 있어서 좀 끌리냐면 얘가 원칙이라는 것도 알려주네. 그러면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 있으면 예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는 조금 천천히 읽으시고 이 문제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셔도 되죠. 이거 그냥 상술해 줄 거잖아.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뭐가 우선이다? 계약 내용이 우선이다. 깔끔하네요. 그렇죠? 사법에선 계약이 우선이다.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임의법규라고 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의법규에다가 네모를 치고 정의니까 쭉 가셔도 되는데 48번 문제를 좀 먼저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48번에 단속법규, 강행법규 이렇게 넣어져 있잖아. 두 개는 일단 비교 대상인데 얘도 생긴 게 비슷하니까 얘도 아마 비교 대상일 거거든요. 제가 그냥 동그라미로 치고 넘어갈게요. 얘를 임의법규라고 한다. 자,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다. 임의법규, 사법은 다 임의법규구나. 그럼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가정의 표현이죠.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은 뭐다? 법률이 적용된다. 지금의 싸움은 법률이 먼저야 아니면 계약이 먼저야 이랬는데 계약이 없어. 그럼 법률이 먼저다 이 소리죠. 근데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얘가 우선한다. 근데 위에랑 이제 붙여가지고 읽으면 계약을 했다면 얘가 우선인 거죠. 계약을 했다면 얘가 우선, 얘를 안 했다면 당연히 법률이 우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임의법규에 대한 설명인데 자, 얘를 이제 특성을 동그라미로 치고 넘어간다고 치고 근데 구분 잘 되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이니까 네모 치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다시 돌아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뭘 판단해야 되냐면 1번, 2번이 판단이 돼야 돼. 우리 이 기준을 따라서 계속 읽어갈 거니까. 그 임의법규에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 돼요? 계약이 우선이죠. 머릿속으로 이 생각하는 거야. 계약이 우선인데 계약 없으면 법률이 먼저. 그 다음에 법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죠.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없다는 소리죠. (3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볼게요. 자,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자유 원칙인데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대요. 자, 법적 불이익 앞에 나왔던 단어긴 한데 여기서 구체화된다 소리입니다. 얘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의미한다. 또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를 잡으셔야 돼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자, 얘가 원칙이었다 라고 하면 3문단에서는 예외적인 케이스를 말해주겠다.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케이스 분류가 시작된다는 거 예상되시나요 혹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해놓고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외는 두 가지 이상이 이제 열거가 될 거다. 병렬적으로. 자,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적인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단속법규라고 한다. 세모 쳐볼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법적 불이익이 얘는 있고 효력은 인정된다. 3문단에 지금 단속법규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핵심은 뭐냐? 어떤 것이 우선되냐 이거죠.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둔다고 했으니까 얘도 계약이 우선이야. 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법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였는데 얘는 법적 불이익이 있는 케이스죠. 원래 계약 그냥 자유로 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적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단속법규다 이런 설명이고요. 자, 예시죠 이제. 예시.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한대요. 이게 단속법규래.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해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이 부과돼요. 이걸 이렇게 연결 지어줘야 되는 거죠. 법적 불이익으로. 왜냐면 여기서 법적 불이익을 구체화시켜줬으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바로 바꿔준 겁니다. 출제자가.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은 유효해. 있는 거 그대로 조금 구체화시킨 거죠. 이 경우에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 여기 살짝 정의 들어가 있습니다. 급부의 정의. 급부가 뭐냐라고 하면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다. 얘를 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부터 배경 지식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얘는 급부 또는 반대 급부라고 합니다. 계약에 따른 행동이에요. 계약에 따른 행동을 급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뭐 졸리면 일어나자. 계약했어. 서로 동의했어. 그러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일어나는 행동을 하면 그건 급부를 한 거다. 또는 반대 급부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권처럼. 자, 의무가 인정돼서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줘요. 계약 내용을 이제 이행한다는 소리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한다. 즉 서로 행동을 한다. 급부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자, 4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한편이라는 접속 부사는 지금까지 조금 다른 얘기 하겠다라는 얘기라서 여기서 흐름이 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속법규 얘기는 사실 끝났다는 거예요. 한편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자,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이 상황을 계속 주는 거죠.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계약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도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강행법규라 한다. 얘 내보실게요. 얘의 특성은 뭐다? 법적 불이익도 있고 효력도 인정되지 않고 급부 의무도 부정된다. 단속법규를 보시면 얘는 마지막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거죠. 급부가 인정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4문단에 이제 강행법규라는 게 나오는데 (1번) 얘도 아니죠. 얘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계약이 우선이 아니다 이런 소리죠. 결국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부의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법적 불이익, 즉 벌금이나 과태료도 당연히 내야 된다. 그럼 계약 자유가 원칙이었는데 단속법규는 예외였죠. 계약을 하는데 법적 불이익을 갑자기 줘버리니까. 근데 얘는 계약도 인정 안 해주고 법적 불이익도 있어. 그럼 얘도 뭐야? 예외죠. 원칙이 아니라. 이거 좀 뒤에 봐야겠네요. 어쨌든 둘은 예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힘을 내보십시다. 자, 이 경우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근데 이미 급부를 이행한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것도 특수한 상황이죠. 이 이익은 뭐에 해당한다? 부당한 이득에 해당한다. 왜? 넘겨주면 안 되는데 넘겨줬으니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이를 뭐라 한다? 부당 이득을 반환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럼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도 두 글자로 하면 뭐인 걸 알 수 있어? 이 지문이랑 상관없어. 얘도 뭘까? 얘도 채권이야. 내가 권리를 가지잖아. 부당이득 반환해 라는 권리를 가지니까 얘도 채권의 일부야. 그러니까 무슨 권으로 끝나면 다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자,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그럼 상상해 볼 수 있죠.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같이 동업을 했어. 그러면 이건 강행법규니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급부할 필요도 없고 법적 불이익도 가지게 된다. 위에 읽어보면 그대로 이제 설명이 되죠. 계약의 효력은 부정되고요. 다만 이미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죠.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써볼게요. 내용 정리를 그래도 한번. 자, 만약에 급부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급부를 이행한 상태라면 이건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이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또 있어. 자, 가볼게.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오문단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제 밑으로 끌어온다고 생각하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앞에서 설명해줬고요. 그렇죠? 이 5문단부터는 이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마이크도 안 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미음에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형을 좀 나눠볼게요. 역삼각형으로. 반사회적이라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 당연하죠. 이것도 강행법규니까.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은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다. 이 정도.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를 좀 정리해보면 뭐죠? 자,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야. 위조지폐 만드는 것처럼. 얘도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당연한 거긴 한데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 따위는 없고요. 얘는 법적 불이익이 당연히 있고요. 세 번째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되죠. 얘의 특성 세 가지. 마지막은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 아니야? 계약 자유가 원칙이잖아. 그리고 개입한다는 건 지금 단속법규 하거나 아니면 강행법규 한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1번 나열하고 있으니까 번호만 매겨볼게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3번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 원칙을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 이 내용이 뭐다? 비례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가가 제한할 때는 단속법규를 할 수도 있고 강행법규를 할 수도 있고 강행법규 중에서도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더 강하게 제재할 수도 있다. 부당이득을 다시 돌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46번 가볼게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는 비례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법규도 예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을 적용시켜야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정도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살짝 추론이 들어간 선지거든요. 정답이 3번에 걸려있어서 1번, 2번 갔다가 3번 하면 이제 답은 이제 나오겠는데 자,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본문에 없죠. 근데 이건 그쵸. 비례 원칙을 상술해준 얘기이고요. 이 흐름을 봤을 때 점점 더 제한이 세지잖아. 그쵸? 얘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해주는데 여기에 가면 효력도 인정 안 해주고 불이익도 있고 여기로 가면 게다가 부당이득은 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개입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단속법규로 제한할 수 있는데 강행법규로 제한하는 건 비례 원칙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이렇게 약간의 추론을 섞어줘야 되는 선지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극부의 내용에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건 극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극부의 내용은 뭐냐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이렇게 얘를 조금 일반화한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일반화된 언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 부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47번 자, A에 제시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초반에 잘 읽으셨으면 되는데 이 지문의 오답률은 47번이 제일 높습니다. 자, A는 결국에는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 중에 뭘 설명하는 거죠? 임의법규 케이스죠. 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기 옆에다가 아 이거 임의법규구나 이 정도 써두신 다음에 하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인데 자,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그럼 건물주가 져야죠. 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계약에 포함한 법적 불이익은 없죠.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자, 니은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세입자가 왜 세입자가죠? 아니죠. 건물주가 져야 된다. 디귿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한다. 왜?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이 우선이니까.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거 법적 불이익은 없다. 맞는 말이죠. 리을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 맞죠. 건물주는 법적 불이익 아니죠.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자, 48번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의 공통점을 찾아라. 1번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법적 불이익, 법적 불이익 공통점으로 잡히죠. 정답은 1번. 다음에 49번 가보겠습니다. 자, 농지를 빌리는 A와 주인인 B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대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법률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법적 불이익이 없느냐 이걸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대요. 사용료도 좋네요.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 1번 자, 팔 한 번만 지워주고요. 농팔지가 아니라 농지. 법률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자, 법적 불이익이 있다죠? 그럼 뭐랑 뭐 중에 하나야?
단속 아니면 강행 중에 하나겠네요. 단속 강행 중에 하나. 법적 불이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보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강행법규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아, 너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받았구나. 셋째, 왜 셋째까지 있냐? 강행법규 케이스가 또 나뉘잖아.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사용료를 받아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네요. 이 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다. 왜? 위조지폐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나쁜 짓 아니니까. 네 번째, 농지를 빌린 사람도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거 성립한다. 이렇게. 자, 1번 가보겠습니다.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군? 당연히 받아야 되죠. 왜? 사법이 뭐야?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니까. 정의에 따르면. 2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선지는 벌금 부과와 계약의 효력이 관계가 있다라는 설명인데 얘네 두 개는 뭐야? 독립적이죠. 계약의 효력이 있고 없음과 벌금 부과는 독립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약까지도 무효로 판결한 것이겠고. 자, 이것도 사실 답은 비례 원칙 관련된 설명이죠. 단속 정도로 안 되니까 강행해야겠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고요.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는 거고요. 다음 5번에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라고 하는 거죠. 50번은 풀어보시면 되고요. 몇 시에 시작했지? 18분? 쉬어야 되나요? 26분에 다시 하겠습니다.